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장맛비가 물러가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간혹 소나기가 내려서 더위를 식혀주고 있지만 워낙 기온이 높다 보니 높아진 습도에 불쾌지수도 더 올랐는데요. 이런 상황에 코로나19도 걱정이죠. 수도권에서 연일 1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비수도권으로도 번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 사이 인근 대구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37명이 늘었는데요. 지난주 초까지 한 자릿수에 머물던 신규 확진자 수가 7일에는 13명, 8일에는 15명, 11일에는 23명에 이어서 이제 37명이 됐습니다. 오늘은 또 몇 명의 신규 확진자가 더 발생했을지 걱정인데요. 경북에서도 계속해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죠. 오늘 오전 8시 기준 13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에서도 경각심 풀어선 안 되겠습니다. 7월 12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온가족 무좀 고민엔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좀 엄마 무좀 아들 무좀 따님 무좀 티어실 원스. 달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 안 나는 무좀.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달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제약 야놀자 테크놀로지 Rent, bus, resort, camping, 야놀자 테크놀로지 hotel, pension, dessert, cafe, 야놀자 테크놀로지 resort, spa, food, fly. 야놀자 테크놀로지 여행의 모든 것 한 번에 쉽게 야놀자 테크놀로지 야놀자 테크놀로지. 7월 10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경제 이슈 짚어보는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가 돼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선 최근 포항과 안동에서 청소년 성매매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죠. 경북 북부 청소년 성문화센터 김미정 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어떤 영상을 굉장히 열심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교수님 영상을 꼭 다 챙겨본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네, 감사하네요. 네,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같이 방송합니다. 이렇게 말씀 네, 드리기도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죠. 예. 우리가 UN 무역개발회의 설립 이래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예. 그 이미 지난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예. 마냥 기뻐해야 할 일인가 이런 문제 제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개도국으로서의 혜택이 사라지고 또 선진국으로 분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무역을 가지고 성장도 하고 먹고 살아 어떤 나라로 이게 우리가 인식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 무역에 있어서 선진국에 비해서 개도국들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혜택을 좀 받아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개도국 이제 혜택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려하는 게 한 부분인데요. 이 개도국이었을 때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관세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쌀 시장 이제 그러니까 개방 같은 거라든가 우리가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산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시간을 좀 이제 얻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관세율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상대적으로 선진 국가들보다 좀 이제 높일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죠. 네네. 가격 경쟁력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안 될 수 있으니 그런 그렇죠. 것들을 좀 해준 거군요. 네.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근데 이 문제가요. 이걸 다루는 데가 WTO라고 세계 무역기구잖아요. 네. 근데 이 WTO에서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2019년에 이미 졸업했어요. 네.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 안 알려져 있는 건데. 이번이 아니라 2019년에 이미. 19년에 이미 그러니까 한국은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다. 네.
왜 그러냐면 IMF라든가 OECD에서 이미 선진국으로 우리가 분류가 되어 왔거든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았던 데가 유엔에서만 그러니까 개도국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각각의 기준을 정해서 개도국 선진국을 나뉘는데 WTO에서는 2019년에 됐던 거고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는 이번에 된 거고 그런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보게 되면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고요. 네. 그리고 이제 1인당 소득도 그러니까 우리가 3만 달러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개도국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어색한 건 있었었죠. 네.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2019년도에 무역에 있어서 혜택은 이미 우리가 졸업을 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더 그러니까 이 불이익을 보는 건 없다 무역에 있어서. 이미 2019년에 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죠. 지위 인정 받았다고 해서 뭐 추가로 혜택이 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이 더 없다고요. 네. 예. 그걸 한 가지 지적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유엔에서 선진국 되게 되면 유엔에 있어서 그러니까 소위 선진국의 어떤 격에 맞는 이제 이 역할을 또 좀 해야 되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잠깐 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걱정하는 게 분담금, 선진국들이 분담금을 내고 개도국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가 OECD에서 6번째로 그러니까 이미 이 그 지원금을 많이 내는 나라입니다. 이미 네. 예. 왜 그러냐면 OECD에서 선진국이다 보니까는 이 공여 국가라 하죠. 공여한다고 해서 이제 수진 국가나 개도국에 대해서 어려운 국가들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 지원도 해주고 많은 이제 현금 지원도 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6번째로 이미 많이 하고 있는 나라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하나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어려웠을 때 자녀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들 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커가고 있는데도 작은 방을 그러니까 막 2개짜리에서 이렇게 살다가요. 작은 집에서요. 네. 살게 돼가지고 아이들한테 각각 이제 방을 못 줬었어요. 안타깝게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여유가 생겨서 방을 이제 한 1,000여 개 있는 데로 이제 우리가 집을 좀 넓혀서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관리비가 증가할 거 아닙니까? 집이 커지니까, 네. 그렇죠. 관리비 증가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넓은 데로 안 옮겨갈 거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각자 방을 하나씩 줄 수가 있는데, 네?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남자야 여자야 이렇게 트이기 때문에 각자 방이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관리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해서 글로 이사 안 갈 거냐고요. 갈 수 있는데. 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런 거랑 같네요. 뭐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이 많이 내는 건데 그 세금 무서워서 소득 그럼 안 벌래? 이거랑 같은 거네요. 네. 네, 적절한 비유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됐을 때 보는 우리가 유무형의 이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유형적인 이익이 중에 뭐냐면은 우리가 국제사회는 여전히 뭐냐면은 선진국 즉 강대국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움직여가고 있어요. 네. 그럼 선진국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제사회에 필요로 하는 많은 규칙들을 그러니까 만드는 국가들인 거예요. 네네. 근데 그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개도국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규칙대로 그러니까 수용하고 따라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우리가 선진국이 되게 되면은 우리 목소리를 반영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속 변수로 살아왔는데 독립 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반도 문제에서도 그동안에는 뭐냐면은 G7 같은 데서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를 거기서 논의를 하고 거기서 무슨 결의를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 결정을 그냥 그러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볼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 문제인데 우리가 목소리를 낼 그렇죠. 수가 없는 서러운 상황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G7 확대 개편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목소리를 경청을 안 할 수밖에 없을 게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국가들이요. 네. 이게 한국의 문제인데,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세계에는 많은 그러니까 규칙들이 지금 많이 변화도 생기고 새로운 규칙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니까 반도체라든가 무슨 송신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가 됐을 때 새로운 어떤 것을 표준화를 삼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어떤 규칙들을 삼을 때 그게 되게 선진국가 중심으로 되게 이루어져요. 네. 근데 그런 것들에 그러니까 참여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국가 이익에 있어서요. 그럴 게 아니겠습니까요? 네네. 그리고 선진국으로 분류되게 되면요. 국가 신용 등급이 올라갑니다. 아, 네. 되게 선진국가들이 국가 신용 등급이 높잖아요. 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선진국은 왜 선진국이겠습니까요? 경제가 그만큼 안정돼 있고 경제 규모가 크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리고 자연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가의 위상 증가가 소위 말해서 브랜드의 가치에 이거에 그러니까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유무형의 이런 이익을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고 계속으로 그러니까 좀 분담금 좀 낸다고 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해할 수 없는 사실, 상황. 네. 예, 그거를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요. 추진했었던 국정 목표 중에 하나가 선진화 전략이었었습니다. 네. 항상 그러니까는 그 양대 정부에서 보수 정부에서 했던 것이 선진화 전략이었었어요. 대한민국을 빨리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만들자 이거였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와서 그러니까는 그 선진국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을 그러니까 이렇게 부상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모순이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이제 국제기구에서 국제사에서 마지막 남은 부분이 유엔이었었는데 네. 유엔에서 이제 그러니까 선진국 지위로 이제 이동을 함으로써 이제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된 거예요. 이미 뭐 OECD나 WTO에서는 우리가 선진국이었는데 유엔에서만 아니었던 건데 이번에 된 그렇죠. 거다. 근데 이 분담금을 도대체 얼마나 내길래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거예요? 분담금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엔 산하에 많은 거 있는데 뭐 유네스코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계 그러니까 식량 기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기하선상에 있는 나라들한테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그럴 때 네. 그럴 때 되게 뭐냐면은 부자 국가하고 가난한 국가가 똑같이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가 우리 경제 규모에 그건 맞춰서 되게 해요. 무조건 되고 이제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네. 경제 규모가 잘 살게 되면은 조금 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이거를 뭐 유엔에서 딱 정해서 이만큼 내라 이런 게 아니라 경제 규모에 그렇죠. 따라서 그 나라가 알아서 정해서 내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 되게 이제 그것도 다 이제 협상을 하고 다 그러죠. 네네. 예. 이 분담금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분담금 그러면 계속 개도국으로 있어야 되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예. 근데 세계 속에서 이제는 모든 곳에서 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예. 위상이 확 달라졌는데 그 이유는 역시 코로나인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은 지난 1년 사이에요. 네. 많은 변화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생겼는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수출이 상반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 네.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는 왜 갑자기 대한민국 상품이 갑자기 무슨 뭐 이렇게 좋아질 이유가 없는데 1년 사이에. 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전후 상황 속에서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 길게 보게 되면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년 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생각해보면요. 지난번에 한번 다뤘지만은 일본이 경제 침략해 들어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경제 침략해 들어올 때 우리가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요. 우리 개도국들은 되게 어떤 나라들이냐면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되게 식민지 경험을 했던 나라들이 개도국들입니다. 네. 많은 그러니까 식민지로 있다가 거기서 해방이 되면서 이제 개도국으로 이제 그러니까 바뀐 것뿐이죠. 정치적으로는 독립이 됐지만은 경제적으로 낙후가 돼 있고 이런 나라들이 개도국이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이 개도국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식민지적인 어떤 간에 이 상은 트라우마가 있죠. 그 식민적인 트라우마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경제 기술적으로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식민지 모국한테 이 종속돼 있는 거 경제적으로요. 의존하게 기술적으로요. 되는데. 예,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더 이제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은 열등감 같은 겁니다. 이런 건데 우리가 일본이 경제 침략에 들어온 것을 잘 막았잖아요. 그 경제 침략이라는 건 화이트리스트 배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 수출 규제도 해가지고 네네.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네네. 입히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피해를 안 입고 잘 막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요. 네. 그러면 일본은 세계 경제 규모 3위인 나라입니다. 지금도 여전히요. 네. 그 나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세계 경제 규모 3위인 나라하고 우리가 싸움을 해서 어떻게 이기냐. 이게 바로 뭐냐면 열등감이었었던 거예요. 네. 네? 열등감에서 비롯됐던 건데 근데 우리가 사실 그 당시에 우리 역량은 상당히 성장돼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부장 산업을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육성을 하게 되게 됐잖아요. 네. 근데 그게 갑자기 그러면 1년 사이에 우리가 불합소 같은 경우 99.9는 만들 수 있지만 99점 밑에 소수가 8개, 9개 있는 걸 못 만든다. 이런 얘기들 막 그 당시 유행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2년 지나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요? 우리가 2년 전에도 그런 역량은 축적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우리의 역량을 그대로 그걸 몰랐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열등감이 작용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걸 잘 극복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일본의 어떤 그런 압박을 견뎌내고 이겨냄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등감을 항상 느끼다가 이번에 경제 예. 침략에 맞서서 열등감을 극복하고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역량은 상당히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을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수십 년간이요. 네. 우리 역량은 이렇게 성장해 왔던 거예요. 왔는데 우리가 그 성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이 개도국이고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를 못한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그냥 머리로는 안 돼 해서 발휘를 못했던 거였네요. 그렇죠. 그거를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중심을 잡아줬고 네. 촛불 시민들이 어쨌든 간에 같이 단결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낸 거 아닙니까요? 네. 이겨내면서 그게 뭘로 연결됐냐면요. 그러자마자 뭐가 터졌습니까? 코로나 재난이 터졌잖아요. 네. 코로나 재난에서 우리가 K방역이라는 소위 감염병, 21세기형 감염병의 새로운 방역 모델을 제시한 거예요. 네. 전 세계 다른 나라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거를요. 네. 근데 그 방역 모델에 있어서 우리가 IT 기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전 국민들의 그러니까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이게 필수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국민들이 굉장히 자긍심이 생긴 거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방역 때 보게 되면은 아마 사회자 앵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대구 같은 데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초창기에요. 그렇죠. 네. 그때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대구 힘내라 하면서 대구 막 지원도 하고 의료진들도 막 자원봉사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겨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우리가 전 세계가 굉장히 대한민국을 우려의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었었어요. 그때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일찍 일어났잖아요. 터져서 그랬죠. 그리고 네. 1000명이 막 넘어서면서 이거를 그러니까 통제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의료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었어요. 네네. 근데 그걸 어쨌든 간에 이겨냈잖아요. 이겨내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냐 그 힘이 그 힘이 저는 그러니까는 바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해외에서 평가받는 게 뭐라고 하냐면은 굉장히 높은 시민의식 수준을 발휘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높은 시민의식은 소위 말해서 선진국가들의 전매품입니다. 그렇잖아요. 선진국 국민들이 대개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시민의식 수준, 민주주의 수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발휘가 됐기 때문에 K방역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결국 K방역으로 인해 가지고 21세기의 이 방역 문제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를 하니까는 21세기에 필요한 문제를 20세기에는 그러니까 소위 산업화 시대 때는 산업 문명을 만들었던 나라들이 그 길을 제시했던 것이고요. 21세기에는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이 그런 새로운 방역에 대한 새로운 길을 제시 못했잖아요. 네. 본인들이 오히려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이 21세기형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를 한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가장 그러니까 적게 충격을 받는 소멸성 지역화폐라는 창조적인 경제정책을 발휘를 한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선진국으로서의 모습을 21세기형 선진국의 모습을 다시 발휘해 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유행했던 말이 해외에선 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인데 우리만 선진국인지 된지 모르고 있었다 이런 말이 유행했던 게 네. 해외에서 평가가 시선이 다르게 바뀐 거예요. 바뀌다 보니까는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미국이 손을 내미는 거고 이제는 네. 예? 유럽의 국가들이 우리한테 손을 내밀고 앉아 있는 거고요. 네. 예? 파트너가 돼달라고 그렇죠? 그 연장선에서 웅크타트 이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 지위로 변경도 발생을 하는 것인 거죠. 네, 하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K 방역 때문에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심상치가 않잖아요. 예. 4차 재확산이 본격화된 양상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위상이 좀 달라지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도 되거든요. 자, 이 문제를요. 네. 지금 이게 1000명, 1100명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사실상 4차 대유행인데 네. 그러면 이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백신을 그러니까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가지고 마스크를 그러니까 노마스크로 이렇게 전개했다가 네.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그러니까 다시 실내는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그러면서 이 델타 변이를 그러니까 통제하기 위해서 과거처럼 락다운을 할 수 없다. 네.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냥 사망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그냥 이거를 그냥 그 독감처럼 이렇게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영국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랑 이런 나라들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뭐냐면 지금 여전히 대한민국의 방역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3T라고 해가지고 테스트.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하고 네.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트레이스 추적을 하고 네. 그다음에 트리트 치료를 하고 네. 하는 이 방법을 지금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이번에도 이걸 작동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확산되는 걸 불가피하다가면서 체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한 번 이겨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른 나라는 이렇게 확산이 많이 되고 지금 뭐 영국도 뭐 3만 명씩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코로나를 그냥 독감처럼 받아들이겠다. 이제 인식을 그렇죠. 전환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반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코로나를 잡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거라고요. 네. 예.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한번 극복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자율적인 협조가 발휘가 돼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도 그러니까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 사기 이것도 가구 이런 효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는 건데요. 국민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사실 협조가 돼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러한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는 경험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4차 유행도 그러니까 이겨낸다면은 이겨낼 가능성을 그러니까 배제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8월 말 9월 달부터는 이제 백신 접종도 이제 가속도가 붙을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예상으로는요. 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이게 비관적인 어떤 하나의 결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K-방역은 여전히 유효하고 작동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코로나와 함께 떼놓을 수 없는 게 또 이 재난지원금 방식이잖아요. 이거는 여전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또 안달릴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기득권이 선진국 예. 대한민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 어떤 특권이라는 것은요. 특권이라는 것은 사실 선진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특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네. 투명하고 사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네. 대개 이제 우리가 후진 국가들의 모습이 특권이라든가 반칙 이런 것들이 횡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눈에 띄는 게 오히려 후진국이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전 근대 사회가 바로 이제 그런 사회잖아요. 소위 말해서 특권이 지배를 하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요구되는 게 뭡니까? 정부의 투명성이라든가 제 민주주의 이런 거 국민들의 시민의식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공정성을 더 요구를 하고 있고 네. 젊은 사람이 있어서 더 그런 거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20세기까지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기존에 그러니까 많은 특권과 반칙을 누려왔던 분들이 그 변화에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잘 적응을 못하는 거로 저는 보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은 지금 우리가 선진국으로 보다 투명하고 개방된 사회로 가고 있는데 그 기득권들이 모두가 다 함께 누려야 되는 걸 원치 않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순조롭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지금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이 더 이상 그러니까 그것을 용납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 이거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하게 되면은 그건 어쨌든 간에 이 이제 대접받는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격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빨리 적응을 하는 게 저는 네. 예? 적응을 하는 게 올바른 자세인 것이지 계속해서 자기가 예전에 그러니까 누렸던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는데 특권이라는 건 바로 뭡니까? 자기는 법 위에 존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가 용납하겠습니까요? 지금 시대 앞으로 저보다 젊은 이들 세대 속에서는요. 네. 예. 최근에 또 발표된 게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하는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37개 회원국 가운데 20위에 올랐어요. 12단계 상승한 거라고 하는데 또 한국 정부 신뢰도가 40%를 넘어섰는데 이게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처음이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2007년부터 OECD가 이제 정부 신뢰도를 조사해서 발표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정부 신뢰도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경제 이 정책에서 경제 정책이 일단 정부가 신뢰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 부동산 정책에서 봤듯이요.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가 뭐라고 해더라도 믿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발표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사회 구성원들이 그 정책을 신뢰하고 따라줘야지만 이 정책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신뢰를 안 하게 되면 그 정책이 작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정부 신뢰도는 그럼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사회 응집력을 그러니까 유도해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잖아요. 네. 정부를 못 믿겠다고 하면 각자가 각자 도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다 보면 굉장히 질서가 형성도 안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정부 신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신뢰도가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40%를 넘어섰는데 사실은 2019년도 2년 전에도 40%에 거의 반올림만 되는 40%였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2017년도 지금 2021년도 이 조사는요. 언제 거냐면은 사실 2020년도 자료를 가지고 이걸 계산해서 만든 겁니다. 아, 네. 작년 거군요. 네. 예, 그러니까 2017년도에 우리나라가 37개국가 OECD 회원국가 중에 32위라는 것은 거의 그러니까는 저기 하위권 국가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가 2016년도 자료예요. 네. 그럼 201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소위 최순실 국정운영 사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아, 네. 그게 이제 반영이 된 거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최하위가 그 당시 기록됐던 것이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빠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데 2019년부터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나라들 다 앞질러요. 2019년부터요. 올해 지수만 앞질른 게 아니라 2019년부터 앞질렀습니다. 오, 네. 그러면 이게 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2019년도부터냐? 이게 이제 우리가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게 앞에서 얘기했던 것에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아, 역시. 이게 우연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수출 증가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국제적 위상도 그렇고 정부 예. 신뢰도도 그렇고 그게 다 기점이 2019년이에요. 이게 정말 우연히 겹친 게 아니라 그래서 코로나19를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위상이 예. 확 올라가는 게 이렇게 결과로 드러나네요. 그렇죠. 이런 흐름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경제적인 수치만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가려다 보니까 해석이 잘 안 되고 그러는 게 생기는 겁니다. 네. 생기는 건데 그런 점에서 정부 신뢰도의 이번 그 발표는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이 정부 신뢰도가 이렇게 높아지려면요 그 사회가 정부가 굉장히 말 그대로 신뢰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들한테요. 네. 그러면 그 나라 되게 정부 신뢰도가 높은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냐면요 우리보다 앞에 있는 나라들이 되게 북유럽 국가들, 저기 우리가 흔히 아는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흔히 이걸 보면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이네요. 복지가 잘 되고.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인구가 작지요. 네. 영토도 작고요. 네.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정부가 운영하기가 쉽습니다. 좀 직접 민주주의도 가능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되죠. 사회가 굉장히 투명성이 높지요. 네. 이런 나라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에 있는 나라 중에서 인구 규모라든가 경제 규모가 우리랑 비슷하거나 높은 나라가 독일하고 영국 정도, 영국이 바로 우리 앞에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아, 얼핏 듣기로는 정부 신뢰도 하면 선진국에 높겠거니 했는데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도 우리보다 낮고. 호주가 우리보다 2등급이 낮아요. 일본이 3등급이 낮고 프랑스는 6등급이 낮고요. 네. 미국은 한참 낮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보다 앞에 있는 나라들이 대개 이런 북유럽 국가들, 인구 소국가들인데 그러니까 이들 나라들을 제외하고 이들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게 됐던 게 바로 뭡니까요? 정부의 투명한 이들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민주주의 수준도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에요. 네.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냐면은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사실 이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거기에 잘 자기들의 의견들이 반영되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나라들은 인구가 작은 게 장점도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에 있어서요 상위 10%에 진입한 게 그것은 2019년부터입니다. 기점이 다 2019년이군요. 그 전까지는요, 우리가 뭐냐면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보다도 밑에 있었어요. 네. 민주주의 수준이요. 네. 30몇 위 국가로 있었는데, 네. 우리가 지금은 뭐냐면 10위권대로 진입을 했고, 우리보다 앞에 있는 나라는 아까도 했지, 이 북유럽 국가들 정도예요. 민주주의 수준이라고 하면, 네, 신뢰도랑 연관이 되네요. 네. 그렇죠. 이게 모든 게 다 맞물려서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그 결과가 올해 그러니까는 이 선진국 지위로 이게 올라가는 것도 결과가 자연스러운 거라 이겁니다 이게. 네. 해외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을 G7에 가입시키는 걸 반대했던 일본의 논리 중에 하나가 유엔에서 한국 개도국 지위였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도 그러면 다 해결이 돼서 더 이상 반대할 수도 없는 명분이 거죠. 없죠. 네. 예. 그러니까 유엔이라는 게 우리가 그나마 IMF나 OECD보다도 더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국제 기구잖아요. 네.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사실 회원국을 가입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개도국이 지위가 없어지고 선진국이 됐다는 얘기는 뭐 나머지 국제기구에서 다 선진국인데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더구나 세계 경제 규모에서도 그랬을 때 거기서 반대할 이제 그러니까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웅크타트에서 선진국가들이 받아들인 이유도 저는 그런 것도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G7을 지금 뭐냐면 재편하고 싶은 게 지금 미국이나 전통적인 그러니까 서유럽 국가들의 지금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만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는 네? 실질적인 그러니까는 좀 힘을 발휘하려면은 대한민국하고 좀 호주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좀 더 들어오는 것이 네. 그만큼 경제력이 많이 분산화되고 그랬으니까요. 네. 들어오는 것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일본은 그냥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 혐한 감정 이런 것 때문에 네. 정치적인 논리로 가는 건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국제사회 속에서 계속 그렇게 혼자 고집을 피우게 되면은요 오히려 그럴수록 자꾸만 고립화만 돼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그러니까 이 고집을 피운다고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고집 피울 명분도 없어졌으니까 예. 일본도 뭐라고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싶기도 그렇습니다. 하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의 이계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 우리나라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잡화까지.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자재센터.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털린 그림 찾기 해보실래요? 틀린 그림 말고 털린 그림. 바로 이런 그림이죠. 이벤트 응모만 하면 100% 당첨? 엄마, 민증 좀 주세요. 빨리 성인 인증해야 돼. 그래, 여기. 잠깐! 어머니, 신분증을 그냥 막 주시게요? 그러다 개인정보 다 털려요.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택배위 이름과 주소까지. 일상 속 털린 그림은 없는지 함께 찾아보세요. 온 가족의 소중한 개인정보. 털리기 전에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2달 전 포항의 여중생 집단 폭행 성매매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이 유사한 사건이 안동에서도 발생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가출 여중생이 선배 여중생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했고요. 그래서 성매수 남성을 만났다는 건데 이 여중생은 이후에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권 청소년 성문화센터 김미정 센터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김미정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안동에서 발생한 사건, 아마 보도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말 우리 지역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네.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네. 어떻게 청소년들이 이런 일을 했을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경상북도 북부 청소년 성문화센터일 텐데 먼저 경상북도 북부 청소년 성문화센터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경상북도 북부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2011년도 8월 달에 안동에 있는 신안동에서 개관을 해서 운영해 오다가요. 지난 2020년 6월 달에 경북 도청 신도시 호명면에 위치한 경북 여성가족 프라자에 입주를 해서 다 함께 움직이는 성문화라서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네, 저희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다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과 같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사회문화 환경 속에서 아동 청소년들이 발달 과정에 맞춘 성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성인지 감수성을 기반해서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요. 네. 아동 청소년들이 편안하고 따뜻한 일상의 공간처럼 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성교육도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다 지원하는 곳이군요. 네네. 저희가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센터에는 다 함께 움직이는 성문화 다음가요. 45인승 이동형 성문화센터가 2개가 통합형으로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23개 시군 도민 이름이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그렇지 23개 시군 도민 누구나가 다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연령을 보면은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을 각 함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경북 도민 누구나 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거군요. 이름이 청소년 성문화센터이긴 하지만 유아에서부터 성인까지 다양하게 대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 버스까지 있어서 이동을 하면서 찾아가서 성교육을 하는 곳이군요. 직접 저희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자들이 찾아와서 하는 거고 또 우리 이동형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교육 콘텐츠가 장착된 버스를 가지고 학교나 기관으로 직접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에 이렇게 위치를 변경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나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번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포항에서 여중생 성매매 강요 사건이 크게 화제가 됐는데 안동에서도 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가출을 했는데 후배한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성매매 대금은 선배가 또 가로채고 이런 충격적인 사건인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좀 발생했을까요? 네,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도 참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관련된 사건이 발생해서 안타까움을 진짜 금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사회가 모바일 기기가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양한 앱이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랜덤 채팅 앱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불법 성매매에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성매매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매매가 오프라인을 해서 성매매 시장 직결지에서 이루어진과 달리 지금은 10대 청소년들이 성매매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플은 누구나가 다 다운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쉽고요. 알지 못하는 누구와가 간단하게 접속만 하면 만날 수가 있고 프로필이나 나이, 그다음에 성인 인증이나 실명에 관계없이 연령도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GPS 기능이 있어서 대화하는 상대방 거리까지 알려주고 또 대화 내용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워서 사실상 성매매에 최적화된 온라인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이 능숙하기 때문에 10대 청소년들이 랜덤 채팅 앱을 이용해서 조건 만남 같은 청소년 성매매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 성매매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이 요즘엔 다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앱 다운받는 거 너무나도 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성인 인증하는 것도 너무나도 간단하게 누구의 명의를 빌려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더 심각한 건데 뭐 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일단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남성들의 문제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중학생이면 청소년인 걸 알 수 있었을 텐데도 성매매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처벌도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랜덤 채팅 앱을 켜면은 진짜 뭐 수많게 성매매 제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몇 살 용돈 줄까 아니면 얼마 등등해서 네. 그래서 2020년도에 랜덤 채팅 앱을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서 거의 한 10개 정도 랜덤 채팅 앱을 가입해서 프로필을 미성년자로 설정을 하고요. 대화 상대 친구를 원한다는 방을 개설했더니 실제로 1초도 안 돼서 프로필에도 미성년자를 해놨는데 했는데도 1초도 안 돼서 스폰할 생각 있어요. 만남 구해요. 뭐 30만 원, 뭐 19개 메시지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성년자라고 알려도 대화를 이어가고요. 성을 사려고 했고 성 경험이 없으면 돈을 더 주겠다. 아니면 교복을 챙겨오면은 용돈 더 주겠다. 그리고 또 정말 심각하게는 또 아빠뻘 정도가 되는 사람이 아빠라고 생각을 해라 하면서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용자도 있었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관련한 법률을 보면은요, 13조에 보면은 아동 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있고요. 14조 같은 경우에는 강요에 의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5조 같은 경우에는 알선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벌을 받게 되는데 네네. 실제로 판례를 봤을 때는 성매수자의 처벌형량이 거의 손방망이 처벌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근데 이와 달리 미국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미국에는 한 남성이 14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음란한 사진과 외설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마침내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를 약속을 하고 장거리 원정 성매매를 하려다가 14세 미성년자로 위장한 경찰에게 미성년자 성매수를 시도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되어서 최소 10년형에 치러졌거든요. 네. 근데 반면 또 다른 나라도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특히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프랑스,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성매수 남성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노르딩 모델이라는 모델을 적용해서 시행한 후에는 실제로는 성매매를 하려던 남성들이 이제 남성의 숫자하고 성매매를 하려던 여성의 숫자가 거의 한 절반 정도로 급강하는 효과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9월 24일 개정 법률에 따라서요. 온라인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으로 유인하기로 한 그루밍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도 실제로 시행이 됐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방망이 처벌이 아니고 그들한테 정말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앱 실태 취재한 내용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청취자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심각하다. 그 심각성을 좀 알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포항 사건처럼 이렇게 가출한 청소년들에게는 유혹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숙식을 제공하는 친절을 베푼 후에 조건 만남으로 그 빚 갚아라 이렇게 강요하는 경우도 있고 음식하고 술을 사준 다음에 또 성매매를 억지로 강요하는 그런 형태의 사건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SNS 그루밍 수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청소년들은 어떤 점을 가장 주의를 해야 될까요? 청소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요. 우선 우리가 여성가족부에서 내놓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 동향을 보면요. 주로 성매수가 이루어지는 게 메신저나 SNS, 우리 페이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거 있죠. 이걸 통해서 거의 91.4%가 우리 실제로 미성년자들이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중고등학교 6,400명을 대상으로도 또 조사를 해본 결과 9명 중에 1명꼴로 인터넷에서 성적 유인의 피해를 입고요. 또 유혹을 받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메신저를 통해서 실제 만남까지 이어지는 피해도 2.7%나 달했고요. 주로 카카오톡 같은 데서 인터넷 메신저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SNS 계정이나 인터넷 게임을 통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대부분 온라인에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온라인 그룹명에 쉽게 접하게 되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온라인상의 성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하고 그다음에 연령도 정말 최근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성매매 정도에 봤을 때 강요한 나이가 18.3세였는데 또 알선자 나이는 한 20살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성매매 피해자의 나이를 보면은 거의 15.4세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피해자, 성매매 강요자, 알선자 모두가 10대로 왜 학교의 동네 선후배 정도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처럼 발생하는 신종 성범죄를 보면 잔혹하기도 하고 악랄하고 점점 심해져 있는 걸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연령대도 낮아지고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통로가 너무 많아져서 학생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건데요. 그래서 가정과 사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요. 끝으로 청소년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 나가야 될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돈이면 무엇인지 된다는 물증 만능주의가 이제 사람들한테 뿌리 내리고 있어가지고 돈으로 성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사고가 만연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왜곡된 성인식이나 성차별적인 사고, 사회 구조,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인권 침해 등이 성범죄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법을 강화를 하고요. 또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또한 우리 청소년들을 성적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해야 될 존재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는 너무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가정일수록 이제 우리가 남성의 힘이 여성의 힘의 바탕을 지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사고나 권위적인 가정 분위기일수록 우리 자녀들이 고민이 있을 때 부모님한테 털어놓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한테 항상 말을 기울여주고요. 싫다고 말했을 때 의견을 존중해주고 수용해줄 수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이나 학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소년들이 성범죄로 안전할 수 있도록 정말 민감성을 갖고 관심이 특별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정과 학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소년 문제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경북 북부권 청소년 성문화센터 김미정 센터장이었습니다.